꿈이지만 현실, 진실이지만 거짓인 세계. 존 코널리, 잃어버린 것들의 책. 나이 먹고 기억력이 희미해져 어제 일도 까먹는다 해도 잊지 못할 옛날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다. 엄마한테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어린 시절은 나의 일생 중 완벽하게 행복한 시절이었다. 무서운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은 착한 사람이 이기고 못된 사람은 멸하거나 개과천선하게 돼 있었고, 동물이나 식물하고도 교감할 수 있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계였다. 그래서 엄마의 옛날 이야기는 엄마처럼 안전했지만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아니 내쫓겨야 할 세상이기도 했다. 잃어버린 것들의 책의 주인공 데이빗도 엄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만 엄마는 병들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소녀는 엄마를 안 죽게 하려고 어린이다운 온갖 짓을 다 한다. 소년에게 엄마는 곧 이야기였다. 이 잃을까봐 전전긍긍해한 건 엄마가 아니라 이야기였고 이 세상의 의미였던 것이다. 병들기 전 엄마는 소년에게 말하곤 했다. 이야기는 누군가가 읽어줄 때 살아나는 특이한 생명체라고. 읽어주지 않으면 이야기 속 세상이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건너올 수 없다고 속삭이던 엄마가 결국은 죽는다. 소녀는 엄마와 공유하던 이야기의 세계로부터 쫓겨나 추운 밤 담요를 뒤집어 쓰고 홀로 책을 읽는 고독한 독서의 세계로 넘어간다. 그 책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남은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책이 사라져버린 뒤에도 이야기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남아 오랫동안 이야기로 메아리로 울려 퍼진다. 그 이야기들은 현실 도피기도 하고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하다. 데이빗의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오래된 이야기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분리되어 그 나름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그 두 개의 세계를 구분하는 벽은 너무도 얇고 약했고 언젠가부터 그 두 세계가 섞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부터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꼬부라진 남자가 데이빗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꼬부라진 남자는 이름은 없지만 모든 동화 속에 나오는 악역 심술쟁이의 총칭이다. 그러나 그 남자를 거쳐 소녀는 엄마를 잃은 후 새롭게 맞이한 의붓엄마, 의붓 동생과의 화해에 이르고 동생에게 책임감을 느낄 줄도 아는 어른이 된다. 이 책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냉정한 리얼리즘과 따뜻한 해피엔딩을 함께 만날 수 있고 까마득하게 잊은 줄 안 옛날 이야기, 아름답고 황홀한 온갖 동화의 세계로 초대받는 판타지도 맛볼 수 있다. 요새 들리는 정치, 경제 이야기가 하도 어렵고 답답해서였을까? 꽤 두꺼운 이 책을 단숨에 읽을 수밖에 없는 재미를 처음에는 현실 도피적인 쾌감인 줄 알았다. 그러나 책을 덮은 후에도 살아나는
온갖 동화들의 메아리를 통해 이 난국을 극복할 대답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이 이다지도 답답한 까닭을 알아낸 것처럼 느꼈으니 그건 이야기의 부재, 즉 상상력 결핍으로 인한 비전의 실종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유쾌한 오해. 전동차 속에서였다. 아직도 한낮엔 무더위가 많이 남아 있었지만 3호선 전동차 안은 쾌적할 만큼 서늘했고 승객도 과히 붐비지가 않았다. 기술의 발달 때문인지 경제 성장 때문인지는 몰라도 1호선보다는 2호선이 더 쾌적하고 2호선보다는 3, 4호선이 더 쾌적한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늘 2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은 샘도 났다. 내 옆자리가 비자 그 앞에 서 있던 청년을 밀치고 뚱뚱한 중년 남자가 잽싸게 엉덩이를 들이밀었다. 넉넉하던 자리가 꽉 차면서 내 치맛자락이 그 밑에 깔렸다. 약간 멋을 부리고 나간 날이라 나도 눈살을 찌푸리면서 치맛자락을 끌어내려고는 했지만 그는 꼼짝도 안 했다. 여간 무신경한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별 수 없이 그 남자를 툭툭 치면서 내 치맛자락이 그의 엉덩이 밑에 깔린 걸 알려주었다. 그제야 몸을 조금 들썩했을 뿐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워낙 몸이 뚱뚱해서 그랬겠지만 반소매 밑으로 드러난 끈끈한 팔로 양쪽 사람을 밀치는 듯한 그의 자세 때문에 여간 거북하고 불쾌하지가 않았다. 일어나 버릴까도 싶었지만 갈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고 승객은 자꾸만 불어나고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하품을 했다. 하품을 하려면 그냥 할 것이지 호랑이가 우짖는 것처럼 아응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가락까지 붙이니까 졸던 사람까지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이야 그러건 말건 그는 자기 집 안방에서처럼 거침도 없고 눈치도 없었다. 나는 그런 남자 옆에 앉아있다는 불쾌감을 잊으려고 방금 탄 젊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부가 맑을 뿐 수수한 여자였는데 아주 화려한 모자를 들고 있었다. 차양이 달린 하늘색 모자였는데 차양 위에는 다시 금줄이 든 순백의 프릴이 달렸고 망사 베일까지 늘어진 좀처럼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환상적인 모자였다. 그 여자가 쓰기엔 너무 작았고 인형의 모자치고는 너무 크고 정교했다. 그 모자를 들고 있음으로써 그 여자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모자가 아니라 액세서리인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내 옆에 앉았던 그 무신경한 남자가 엉거주춤 일어서면서 모자를 든 여자에게 손짓을 했다. 그 여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 남자도 그 여자가 보기 좋았던 듯 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여자에게 아부를 하다니 50도 넘어 보이는 남자가 20대의 젊은 여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은 암만 해도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흑심까지 있어 보이는데도 남자는 그 방면에도 여전히 무신경했다.
마땅히 사양할 줄 알았는데 여자는 고개만 까딱하고 얼른 자리에 앉았다. 그제야 나는 그 여자가 만삭의 몸임을 알았다. 나는 화려한 모자에만 정신이 팔려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에겐 3살쯤 되어 보이는 깜찍한 딸도 딸려 있었다. 자리에 앉은 여자는 딸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다. 그 여자는 딸에게 그 모자를 씌우지 않고 여전히 들고만 있었지만 그 환상적인 모자를 쓴 여아를 상상하는 건 뱃속이 간지럽도록 즐거운 일이었다. 더 즐거운 건 내가 여지껏 그 뚱뚱한 남자를 공연히 미워하고 오해한 게 풀려서였다. 그 남자가 뻔뻔하고 무신경하다는 건 순전히 나의 오해였다. 다시 한번 쳐다본 그 남자는 듬직하고도 근사해 보였고 매우 만족스러운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한 몸이 자리를 내줌으로써 3 식구를 앉힐 수가 있었으니 흐뭇할 수밖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다는 착해 보이는 날이 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고 그런 날은 살맛이 난다. 나는 누구일까? 일전에 용산 쪽에 사는 이가 나를 초대했는데 그쪽 지리의 어두운 나를 위해 남영역까지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주겠다고 했다. 시간이 안 맞는 경우 몇 번이라도 역 주변을 돌겠노라고 하면서 차 번호랑 핸드폰 번호까지 일러주었다. 나는 남영역이라는 데는 처음 가보는 데라 어디서 어떻게 갈아타야 되나 전철 노선 표를 펴놓고 꼼꼼하게 예습을 하고 나서 떠났다. 요즘처럼 주차 사정이 나쁜 때는 그저 차 얻어 타는 쪽에서 먼저 가 있는 게 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약속 시간보다 15분가량 먼저 남영역에 도착했다. 나는 10,000원짜리 회수권을 쓰는데 그게 그때 마침 다 되어 표는 되돌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큰 일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중 나오기로 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군데 서 있는 것도 거치적될 정도로 역 주변의 인도는 좁고도 복잡했다. 20분, 30분이 지나도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이 뭔가 잘못된 모양이었다. 아마 이럴 때 써먹으라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지 싶어 번호를 적어놓은 쪽지를 찾았다. 그 쪽지를 지갑 갈피에 찔러 넣은 생각은 나는데 핸드백 속에 지갑이 없었다. 나는 지갑을 빼놓고 핸드백만 들고 나오기를 잘하지만 소매치기를 당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서 우선 집에 전화를 걸어봐야 할 것 같았다. 전화카드도 핸드백 속에 없길래 잔돈을 찾았다. 워낙 큰 백이고 안주머니와 겉주머니까지 있는지라 잔돈푼이 숨어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아무리 손을 넣고 휘저어봐도 10원짜리 한 푼 만져지지 않았다. 시간은 약속 시간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나 경과하고 있었다. 나는 차를 기다리는 걸 단념하고 남영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에 자리 잡고 앉아 본격적으로 핸드백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은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쏟아놓고 바닥까지 훑어도 어쩌면 땡전 한 푼 안 나왔다. 복잡한 역사 안에서 내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내친 김에 수첩 갈피까지 뒤지고 나서 쏟아놓은 것들을 수습했다. 그때까지도 가까운 은행만 가면 현금카드로 돈을 찾을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드도 지갑과 함께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더럭 겁이 났다. 나를 이 낯선 곳에 세워놓고 마중을 나오지 않은 이에 대해서도 분노보다도 걱정이 앞섰다. 지갑도 궁금하고 궁금한 것 천지인데 달아볼 방법이 없었고, 첫째 돈이 없이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무런 묘안도 떠오르지 않았다. 만 65세만 넘으면 노인증이나 주민등록증만 보이면 공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돈을 버는 노인이니까 돈 내고 표 사서 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이야말로 그따위 잘난 척을 할 형편이 아니었다. 공짜표를 청하려 창구로 가려다 말고 생각하니 노인증은 아예 발급도 안 받았고 주민증도 잃어버린 지갑 안에 있으니 이를 어쩔 것인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이 벼락치듯이 내 맹한 정신을 때렸다. 여기서 우리 집이 도대체 몇 리나 되며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 서울도 같은 서울 시내일까? 나는 갑자기 남영역 주변이 서울의 어떤 곳과도 닮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길을 잃은 게 서울이 아닌 어느 먼 낯선 도시처럼 여겨졌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여기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빨리 집안 식구 누구하고라도 연락이 닿아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무슨 수로 전화를 할 것인가? 남영역 앞 인도에는 전화 부스가 10개 가까이 늘어서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현금으로 걸 수 있는 데를 지키고 서서 누군가가 돈을 남겨놓은 채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고 나오는 데가 없나 잔뜩 눈독을 들이고 기다렸다. 그날따라 아무도 거스름돈을 남겨놓지 않았다. 길에 나가면 가끔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독자를 만나게 된다. 돈 남은 공중전화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자 남은 희망은 단 하나. 누가 나를 알아보는 거였다. 나는 다시 역사 안으로 들어가 승객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계단 밑에 턱을 쳐들고 서서 누가 나를 알아보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누군가가 박완서 씨 아니세요? 하고 말을 걸어온다면 그렇다고 하고 나서 500원만 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했다. 혼잡한 통로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모두 귀찮다는 듯 밀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거기서 어딘지 종잡을 수 없는 아득한 마음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더 막막한 무서움증으로 변했다.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카드나 주민증 없는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때 내가 남영역에서 잃은 건 지갑도 길도 아니라 명함만한 주민증이나 카드에 불과한 나 자신이었다. 다행히 역전엔 빈 차가 많이 늘어서 있었다. 선금 없이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러나 나는 선뜻 타지 못하고 기웃대며 카폰이 있는 차를 찾았다. 전화를 통해서라도
내 자식이건 친구건 아무튼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 매달리고 싶었다. 그러기엔 그냥 집으로 가봤댔자 집에 아무도 없을 수도, 혼자 문 따고 들어간 집에 돈도 지갑도 없을 수도 있었다.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